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는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청산, 그러니까 친일파들 처벌을 하자. 토지 분배. 토지 분배. 토지 경작자에게 개혁, 땅을. 토지 개혁해달라. 네네. 그리고 하나 더 했던 거는 남북 분단 반대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평등한 자주 독립국가를 원한다. 그게 그 사람들의 주장이었어요. 정당한 주장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빨갱이를 몰렸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당해야 됐다는 예. 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도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모두 다 빨갱이로 몰렸었죠. 뭐 지금도 빨갱이잖아요. 박지웅이들. 윤석열 정권의 퇴진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러한 정권의 위기를 계엄령 실시와 국지전으로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도 난무합니다. 한마디로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20년 동안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을 추적해온 구자은 감독과 전쟁의 참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민간인 학살 사건을 영화로 만들어 왔습니다. 장흥 1950 마을로 간 전쟁 영화 제작은 끝난 것으로 알았는데 개봉은 언제 어떻게 할 건가요? 지금 좀 고민이 있는데 아마 내년 3월 아니면은 내년 10월 정도, 아마 3월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예전에 그 태안이었죠. 네. 태안, 물론 앞에 작품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태안을 개봉을 해가지고 제가 직기를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이전에 공동체 성명을 해가지고 이제 영화진흥위원 쪽에 카운터 오르는 게 있거든요. 관객 집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빼고 나니까 200에서 300명 정도 봤더라고요. 영화관에서. 그러니까 너무 지금 충격이 큰 상태라 이걸 지금 개봉을 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인 학살에 관한 영화가 몇 편이죠? 지금 장흥 1950 마을로 간 전쟁까지 포함하면은 4편이죠. 그러니까 레드툼을 2015년에 개봉을 했었고요. 그리고 해원을 2018년에 개봉을 했었고, 태안을 2022년 그렇게 개봉을 했었네요. 어떤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뭐 전체적으로 모든 영화가 한국 전쟁을 전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이제 민간인 학살 사건을 다뤘던 것이고요. 레드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경남 지역에서 있었던 국민 보도혁명 사건, 집중적으로 이제 그 학살 현장하고 그리고 그 당시 목격자들, 유족들, 그분들을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이제 국민 보도혁명 사건을 좀 알렸었고요. 해원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대사 교과서다. 정확히 좀 설명을 하자면은 1945년 이후, 해방 이후에 46년 1940년 10월 항쟁이 일어나잖아요. 되고서 그 사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국 전쟁기까지 있었던 각 시기별의 민간 학살 사건들, 그리고 전국에서 일어났던 민간 학살 사건들을 가해 주체가 누구인지,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민간 학살 사건이 발생했는지 이제 그것을 추적했던 영화이고요. 태안 같은 경우에는 그 레드툼이 이제 민간 학살 사건의 그 참혹성을 좀 드러내줬다고 하면은 해원 같은 경우에는 학살 역사를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제 가해 주체가 누군가를 이야기를 했었고, 태안에서는 이제 조심스럽게 그 유족들에게 이 화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 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져보는 이제 그런 영화였죠. 그리고 지금, 장흥 1950 마을로 간 전쟁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이 전체 민간 학살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 묻는 뭐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영화들을 보던 그 관객들, 우리 지역에 이제 감독이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보기가 어렵다, 힘들다, 마음이. 왜냐하면 좀 아니,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인가 실제로 의심하는 눈초리도 있고요. 또 그리고 너무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던 일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당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그 참혹한 것이라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그 반복되는 거 아닐까? 너무 전쟁에 대해서 요즘에 막 실제로 이제 최근 러시아 이스라엘 전쟁이 수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남북 관계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한국 전쟁의 참상을 잘 알고 있기에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하고 싶은 말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부터 이제 민간인 학살 사건을 찾아다니고 유족들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현 시대에 남한에서 일어나는 이념적인 논쟁들 그 과정을 봤을 때 아마도 물론 저는 이제는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전면전이 일어나서 한국 전쟁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까 한쪽 특정 지역을 또 인민군이 점령했다가 국군이 점령했다 이렇게 반복되면은 거의 확정적으로 1950년 전국에서 일어났던 민간 학살 사건이 반복될 것이라는 확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예상을 했냐면은 지역에 있으면 좀 덜한데 서울 쪽에 특히 서울역에서 이제 제가 뭐 2년 동안 거주하면서 거기를 좀 나가봤는데 거기 이제 보수단체들 집회를 하는데 옆에서 그 소리를 들어보면 끔찍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학살이라는 것들이 물론 이제 군경에 의해서 일어난 학살도 있고 물론 인민군 척에 의한 학살도 있어요. 물론 이제 장문 1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런 학살도 있지만 마을에서 같은 주민들이 서로를 또 죽이는 학살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기원을 따져보면은 감정이 너무 격분해가지고 한쪽이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을 죽였으니까 나도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복수가 또 복수를 부르는 그런 과정에서 자체적인 확산이 되거든요. 근데 그 확산되는 비율을 봤을 때 그 전체가 아니라 소위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들은 20% 이내의 사람들이다. 물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일정 정도 몇몇 사람들이 과격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만들어 나가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확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직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민간 학살과는 자유롭지 못하다. 당연히 이제 뭐 현대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저쪽으로 봤을 때는 대개 이제 지상군이 투입돼갖고 싸우기 전에 거의 뭐 미사일 날리든지 이제 그런 형태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형태의 학살도 일어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지상군이 투입되었을 때 굉장히 학살이 일어날 확률이 많고 그 과정에서 또 누군가가 또 인연적인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 그게 또 불씨가 되어서 충분히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우리 한국 사회가 즉 해방 공간하고 한국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단의 결과가 이제 잊을만 하면 또 악몽으로 돌아오고 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주변국들의 노골적인 이권 투쟁도 전부 날로 격화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방 공간의 트라우마가 이제 정치적으로 쉽게 아까 말씀드릴 때 격앙돼 갖고 서로 이념적으로 편가르기를 하면서 이제 역사를 부정하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빨갱이 무덤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학살의 역사 최근에 내셨는데 지금 1세, 2세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저 모두 이거 읽어보신 분들은 책도 글도 잘 쓰여 있고 또 우리가 진짜 우리 지역인데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몰랐구나라는 것들 많이 하는데 이제
이건 경남 지역에 대한 학살을 다뤘지만 전국을 돌면서 많은 유적을 만나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럴 것도 일일이 막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자료를 봐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으니까 네. 제가 일일이 기억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뭐 우리 지역 경남 지역을 떠나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국민보도혁명 사건에서 이제 지금 생각나는 분이 경산에 계신 전주석 할머니가 계셨어요. 네. 제가 이제 경산 코발트 광산 쪽에서 2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좀 만들어 달라 해서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그 시골 마을에 찾아가지고 제가 카메라를 켰어요. 그래가지고 물었거든요. 질문을 던지는데 이분이 카메라는 돌아가는데 한 30초 이상 아무 말도 안 하고 멍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기다렸거든요. 그분이 무슨 말을 할 때까지. 청와대가 뭐라 그런지 압니까? 이제는 죽었는갑다. 내 나이가 지금 80이 이제 넘어서 나도 죽을 때가 됐는데 그 양반님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겠나? 이제는 죽었는갑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분 역시도 자기 남편의 시신을 찾지를 못하고 언제 어디서 죽은지 확인을 못한 그런 상황에서 혹시나 남편이 살아서 돌아올까봐 일생을 동안 기다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에 그 아들 되는 분이 옆에 있었는데 촬영이 끝나고 나서 내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아버지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오늘 저는 이제 처음 한다고. 자기도 뭐 일단은 뭐 오라고 했지만 엄마가 무슨 말을 할지 그동안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뭐 말은 안 할지 모른다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체험적으로 이야기는 처음이다 하면서 놀랄 정도로. 그래서 그분의 그 목소리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있고, 그리고 충남 아산에서 그 지역의 우익 청년단들이 한 집안의 사람들을 전부 다 학살을 했어요. 근데 그 집안의 아들이 국군이었던 거예요. 그 전망에서 인민과 싸우고 있는데 자기 가족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자기 배우자, 자식, 부모까지 다 죽여버렸으니 우리 청년단들이 빨갱이를 몰아가지고 거기서 부대에서 하염없이 울다가 자기 소대장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집안에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집안 사람을 그렇게 했으면은 나 하고 싶은 대로 권총을 주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권총을 가지고 진짜 복수를 하려고 충남 아산까지 내려왔더래요. 내려와가지고 그 집안까지 밤에 가서 이제 총으로 다 죽이려고. 근데 차마 그 집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집이야. 이웃집이야. 그 순간에 들어가면 총을 쏠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가야 되면 자기도 저 사람하고 똑같은 삶이 될 것 같아서 차마 그 사람들 다 그 집안을 참 죽이지 못하고 그 다음날 고향 친구를 불러가지고 응 울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래서 내가 복수도 못했다고. 이게 정정의 학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는 이제 전남 그 불갑산이 있어요. 영광하고 한평군에 걸쳐 있는 해보면하고 걸쳐 불갑산이 있는데 1951년 2월 15일 날 그때가 이제 아마 정월 대보름 작전을 해가지고 군경이 그 토벌 작전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기천 명의 피난민들이 죽게 되는데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경찰들이 내려오라 해가지고 산에서 포위하고 내려오라 해가지고 그 산에 피난했던 사람들이 그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 불갑사 안굴로 지금 내려왔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제 목격자인데 그 당시에 자기는 쬐끄맣고 자기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가 산에서 그렇게 이제 비늘 갔다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숙모되는 분이죠. 손이 깔려서 이제 거기 갔대요. 거기서 무엇을 봤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부녀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부녀자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지금은 나이면 20대 전후반.
20대 전 후반입니다. 18세도 있고 21세, 네. 22세 그 정도의 분들인데 그 당시에는 조그만 아기들 다 있었잖아요. 그 나이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20대 초반에 결혼한 분들이 그때 분유사를 불렸던 분들이 허리를 써갖고 막 쓰러져, 총 맞아서 막 쓰러져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 이제 숙무를 따라서 이제 장아버지를 찾으러 갔는데 거기서 뭘 보냐면은 갓난 애기들이 있잖아요. 이 갓난 애기들이 그런 거리도 못한 애들이 아장아장 기어가지고 보통 이제 막 이게 총막살을 하면 살 막 발버둥 치다 보면은 특히 이제 그 여자분들은 막 가슴이 드러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젖을 먹으려고 배가 고프니까 엉엉 기어다니면서 그 돌아가신 분들을 젖을 빨고 있더래요. 그게 너무 이게 참담해서 그냥 말도 쳐다보는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경찰이 그 3명이 있었대요. 근데 경찰이 뭐라 그러냐면은 경찰도 학살에 가담을 했겠지만 사람인 거예요. 그 어린애들 쳐다보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저것들은 무슨 죄가 있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자기가 들었대요. 그 처참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실제 학살에 있던 현장의 모습들이죠. 저는 그래서 아우슈비츠 유태인 학살이나 아니면 킬링필드나 아니면 베트남 학살이나 이런 경우는 적가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나치인들이 나치들이 유태인들을 학살한다든지 아니면 뭐 베트남은 미군이나 한국군이 이렇게 하긴 하지만 적가가 분명한데 우리는 바로 아까 아산의 사례처럼 이웃이 다 아는 사람이 또 이웃들의 죽음을 갖다가 저 억울한 죽음을 우리는 다 방조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다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난다면 정말 그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더 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과 영화들을 그게 비해가 마음이 아파서 겁이 나서 못 보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또 믿을 수 없어서도 그런데 사람들은 보도연맹이나 민간인 학살을 안다고 하지만 모두 실상으로 들어가면 그 참혹함과 끔찍함에 대해서 대부분 할 말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데 대해서 좀 무심하다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아마도 그 과거의 이야기, 오래된 과거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아니면 사회에 나와서라도 민간 학살 사건을 배우지 못했어요. 네. 실제적으로 지금 아마도 뭐 레드툰 나오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민간 학살하면 이제 국민보도혁명 사건인 줄 알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점차 좀 많이 알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는데 이게 내가 알지는 못하면 당연히 또 관심이 없는 것들이고. 그렇죠. 제가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뭐 자주 하긴 하는데, 특히 레드2 상영 끝나고 나서, 그 관객들 표정, 전 못 읽거든요. 네. 어떤 거냐면은, 이분들이 눈은 충혈돼 있고, 얼굴 표정이 있잖아요. 화가 난 듯 하면서도 뭔가 불안해 하는, 그리고 좀 정말 어안이 벙벙한, 그런 표정을 다 짓고 있는데 어떤 분도 눈이 붉어져 있고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려고 나온 사회자가 밖 앞에 서가지고 그 사람들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표정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 지식으로 아는 것과 현장에서 그리고 간접적이나마 체험했던 이야기들, 실질적인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저는 왜 관심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 남한 사회만 보더라도 너무 이게 이슈거리가 많아요. 네. 끊임없이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역사에 대한 공부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배웠다고 하면 암기, 단편적인 지식들, 맥락 없는, 줄거리 없는 단편적인 지식만 배웠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역사에 대한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현실에 보이는 것들을 또 시급히 해결을 해야 되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뭐 무관심해지는 거 아닌가. 근데 모두 현실의 문제의 근원을 따져다 보면 실제로는 우리 레드 컴플렉스잖아요. 우리가 서로 이념적인 갈등이라든지 진영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고, 저는 이제 빨갱이 무덤도 그렇고 이제 이 본원터라고 최근에 나왔던 책에 보면 아산에서 비녀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었죠. 예. 비녀들이 그렇게 많이 나다. 심지어 머리카락에 있는 거는 뭐 60개. 그러면 그만큼 아녀자들이 많이 갔다. 제가 거기 그 당시에 기자 생활하면서 취재를 했었거든요. 또 하나 지금 생각나는 이야기가 열리지 나무라고 그래서 우리가 열리지 나무는 굉장히 이제 사랑에 대한 애잔함이 묻혀져 있잖아요.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그 현장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현장에서 유해 발굴을 하는데 우리가 유해 발굴을 하는 현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유골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만둘려 하다가 유골이 하나가 줄져 있어가지고 그걸 파고 가다 보니까 나무 뿌리 밑에 나무 뿌리가 보호하고 있는 유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래쪽에 있는 유골들은 이미 많이 부식이 되거나 뭐 지형 때문에 그 훼손이 많이 됐는데 거기서 나는 유골들은 엄청난 거예요. 그 열리지 나무 바로 밑에서. 그래서 그 열리지 나무를 이게 수령을 물어봤을 때 50년 되지 않았다. 30년 그 정도 됐을 거라고 피를 먹고 자랐나 보네. 그래서 제가 기사를 그렇게 썼어요. 하지 못한 사랑, 이루지 못한 사랑, 뭐라 하면서 그렇게 기사를 굉장히 감정적으로 썼는데 그 무유골이 묻힌 그 자리에 그 열리지 나무가 자랐다는 거죠. 근데 그때 돌아가신 분들이 역시 때 20대 중후반 젊은 여성분들 80~90%였죠. 애들까지 데려서 돌아가셨고. 거기서 발굴된 유골이 208명 정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들의 평균 키가 한 140에서 130에3cm 정도 됐고, 비녀가 67개, 조각으로 나온 비녀가 22개,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는 비녀들조차도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 보면 되게 이제 비무장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되게 뭐 비녀 꽂고 뭐 무장을 하지도 않았을 텐데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냥 뼈 묻은 뼈만 볼 때는 옛날에 과거에 전쟁이라면 이렇게 죽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208 다들 젊은 남자들은 다 전쟁에 나가고 연약한 여자들, 노인네들, 아이들 이런 것들을 한다면 좀 가슴에 거기 지금 갑자기 지명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분들은 마을 방앗간에 갇혀져 있다가 그 우익 청년단들에게 학살을 당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3명이 살아나왔어. 산을 안 끌려가고 그 한 분은 여자분이고 자기가 데리고 온 애기 한 사람은 이게 젊은 청년인데 그분은 살아가지고 서울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제가 연락을 못 해봤는데 청년단들이 줄을 세워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순경이 있었죠. 끌려가는 모습을 마을 주민들이 다 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학살이 있었는데 그냥 학살을 하고 난 이후에 시신을 또 불을 태웠어요. 그 현장에 유해 발굴할 때 그 까만에 찍힌 그 흙더미가 나왔었거든요. 신발하고. 참혹하죠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너무 이게 우리가 인간이 어쩜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인간이 잔인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더 잔인한 것은 다른 데는 킬링필드나 아우슈비츠나 이런 쪽들은 다들 말을 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영화도 많이 만들어지고. 근데 우리네들은 이걸 다 숨겨야 됐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제 엄마가 아버지 얘기하는 거 처음 들었다. 라고 얘기하는 사례들이, 왜냐하면 이 말들을 했을 때 앞으로 살아가야 될 자식들이 어떤 짐을 안고 살지, 아니면 그들이 살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만 들으면 이제 아는 대한민국 지역 중 전쟁과 학살의 강풍을 피해간 곳이 없잖아요. 특히 제가 태안 영화 봤을 때 그 태안이 학살이 진행됐던 곳이 인기 있는 해수욕장이지 않습니까? 말리포 해수욕장. 말리포 해수욕장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그 지명 뒤에는 다 대학살이라는 말을 붙여도 모자람이 없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이 죽이고 죽었다. 그런 질문들을 저도 뭐 좀 많이 듣는데 아마 대한민국 누구라도 전 세계 누구라도
단정적으로 몇 명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단지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추정치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최소 몇 명, 최대 몇 명 정도 갭이 굉장히 커요. 뭐 정확한 수치를 묻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게 이런 것들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한둘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산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큰 도시도 아니고. 근데 그곳에서만 1000명 이렇게 되고, 우리 지역 마산 이렇게 그거 하지만 교도소에서 학살됐던 사람은 1684명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 그 1980년도 강주와 같은 곳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우리 경남 지역만 하더라도 누가 지금 경남에는 몇 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답을 못했어요. 답을 할 수 있는 이거 보도명이 어느 정도 정확하다 하지만은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일부분 살아온 사람이 있고, 일부분은 자기 형 따라 놀러 갔다가 같이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도명이 아닌데도 같이 죽은 사람이 있고, 거기다가 우리 경남 지역도 미군의 폭격으로 돌아가신 분들 굉장히 또 많거든요. 그런 수치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 이전에 또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 그래서 통칭, 저 같은 경우에는 100만 민간인 학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유족들은 117만 명,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적대 세력의 학살, 그러니까 이제 인민군척에서 학살했다는 거는 또 여기 또 정확한 수치도 않은데, 어떤 학자들은 2만 3천 정도를 보고, 최대 이제 보수단 지선 우리 12만 명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갭차가 엄청나요. 거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에 이 민간 학살 사건에서 국가가 조사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전국 요족회에서 조사해놨던 그 자료들을 박정희 군사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조사해놨던 자료도 해산해버리고 분석 격리하고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정치로 이야기하는데, 아마 유족들은 어디서 그런 추정치가 나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자기들은 60년대 유족회가 이야기했던 그 수치를 따르고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야기를 할 수 없죠. 그만큼 조사가 안 됐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보면, 마산 교도소 마산 형무소 사건으로 1684명이 죽었대지만 지금 위령부에 이름을 올린 분은 150명 정도 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의 10분의 1도 지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신고도 물론 그 정도 전국 유족께서 이야기하는 게 이기진화이가 들어서기 전에 10%도 우리 신고 안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각 지역에 위령탑이 있는데 그 피해자들, 학살당한 분들이 이름 막 올려놨잖아요. 네. 그분들은 진실하회위원회 조사에서 소위 말해서 이분들이 국가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고 확인이 된 분들, 그래서 기각된 분들 명단 다 빠졌고 확인이 된 분들만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아직 새겨놓지 못하는 거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미국 교민들로부터 초청받으셔갖고 시사회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아산 유족 한번 만나신 적 있죠? 예. 그분이 아마 워싱턴에서 만났던 것 같은데, 워싱턴 상경에서 만났어요. 그분은 아마 그동안에 자기의 피해 사실을 미국 교민들한테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분이 거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갔었고, 이제 초청을 받아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민간학살 사건을 알게 되고, 영화를 보고, 이제 한국으로 와가지고, 유해 발굴 현장에서 은혜를 만났던, 이제, 목사님 두 분이 이제 초청했는데, 저를 초청한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교민들이 안 믿는데요. 교민들이. 그 앞에 유해 발굴을 했던 박선조 교수님을 불러갖고 강의를 했는데, 안 믿더래요. 예. 그래서 1년 후에 이제 다시 나를 부른 거죠. 영화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좀 해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를 보여주면서 이제 여기는 그분이 끔찍끔찍 다 놀라죠. 그래서 워싱턴에 가서 이제 그 영화를 상영을 조금만 계획했는데, 그래서 상영을 하고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하는데 느낌상 그분이 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쭉 들어봤는데 한 분이 딱 보여요. 그 표정이 보이거든. 저분인 것 같아 하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아마 영화를 보신 분 중에도 충남 아산 유족분이 한 분이 계신 걸로 안다. 아마 오셨을 것 같아. 혹시 오셨으면 제가 마이크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나서서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느냐 했더니 한 분이 싹 일어나요. 그분이 미국 교포사회에서 꽤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사업을 해갖고 성공을 해가지고, 그 교포사회에 이래저래 이제, 뭐 후원도 많이 하고, 그렇게 활동하는 분인데, 그 당시에 좀 암 때문에 몸이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암에 걸려가지고. 그분이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끔찍 놀라는 거예요. 그분을 거기서 만나고 또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잠깐 만나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이제 또, 미국도 막 얘기 다니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를 그 목사님한테 통화해갖고 이제 고맙다고. 가기 전에 한 번 더 만나고 싶다 했는데 결국 또 만나지는 못하고 그렇게 넘어왔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제가 처음에 레드2 만들고 회원을 만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 일종의 준공무원이죠. 영화 지원을 해주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회계 검증하는 그분이 나한테 물어요. 감독님, 이 정도가 사실입니까? 그처럼 믿기 힘든 사실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고 평화롭고 민주적이었다는 이 나라에서 그런 학살 사건이 있었다라고 생각해본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지금 레드 컴플렉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들 그 한국 전쟁에서 기원됐던 거지만 한국 전쟁과 더불어 분단되고 또 이제 영구적인 분단으로 갈 것 같은 이런 두려움에서 21세기에 한국 사회에 끼친 이 한국 전쟁의 압도적인 영향력에 비한다면 관심이 저는 아직도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한국의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4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너무 전쟁을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 상황이 지금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전과 현 상황이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이승만이 했던 거랑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는 거랑. 일종 사회적 배경에서 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 당시 해방 이후에 해방 전국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좀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당연히 뭐 처벌을 받아서야 됐을 그런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 이후에 불거졌던 찬탁판탁 그 논쟁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애국자로 등장을 하게 되고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사회주의자들을 빨갱이를 몰아가지고 매국노로 몰아갔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신분 세탁이 완전히 이루어졌었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입장들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건담부 분단 상황을 이용을 했었어요. 결국 빨갱이를 몰고 다 그렇게 오면서 결국은 한국 전쟁기까지 가면서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표현을 어떤 학자는 이런 표현을까지 하긴 해요. 청소를 했다. 청소를 했죠. 네. 그 당시에 지식인들, 사회주의를 생각하고 있던 지식인들, 이승만 정권을 반대했던 사람들 청소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빨갱이라고 얘기하는데 빨갱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는데 그 빨갱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무슨 주장을 했는지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저 사람 빨갱이라면서 그거 빼기는 사람들이 왜 빨갱이가 되었는지 그 당시 이 사람들이 무슨 주장을 했는지 이야기를 안 해요. 모르니까. 우리도 생각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따져봐요. 우리 해방 직후에 되게 이제 사회주의를 신봉했던 사람들이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다수였고 그 당시에 지식인 거의 대다수가 사회주의자였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는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청산. 그러니까 친일파들 처벌을 하자. 친일파들 청산, 네. 완전 자주 독립. 그리고 예. 하나는 토지 분배. 토지 분배. 토지 경작자에게 땅을. 토지 개혁해달라. 네네. 그리고 하나 더 했던 거는 남북 분단 반대한다. 그리고 우리는 평등한 자주 독립국가를 원한다. 그게 그 사람들의 주장이었어요. 정당한 주장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는 이로 이유만으로 빨갱이를 몰렸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당해야 됐다는 예. 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도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모두 다 빨갱이로 몰렸었죠. 뭐 지금도 빨갱이잖아요. 박지웅이들. 그 재미난 이야기 생각나는데 예전에 그 홍준표 도지사 시절에 홍 지사가 아마 그게 이제 뉴스로 나왔거든요. 창원에 빨갱이가 많다. 빨갱이가 많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사 써가지고 이제 대뜸 터졌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아마 영화 그 해원 개봉을 아마 준비하고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편집 그 후배가 저 전화가 와가지고 형님, 홍 지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 형님 이 글 하나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슨 말을 했는데 했더니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나 지금 바빠서 못 써 하다고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 그리고 이 양반이 무슨 이야기를 했지 하고 직접 봤는데 언론 보도에 난 게 홍 지사가 빨갱이랑 돼서 해명을 했는데 정부를 반대하면 빨갱이다. 그렇게 했던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내가 홍 지사한테 이제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글을 썼는데 그래서 한마디 했던 거예요. 저는 창원에 있는 빨갱이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홍 지사님이 추진했던 무상급식 그걸 반대했었고 때로는 현정부의 정부 정책도 반대하기 때문에 나는 빨갱이가 맞는 것 같다. 홍 지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빨갱이입니다. 그런데 홍 지사님도 빨갱이입니다. 하면서 뭐라고 들었냐면 홍 지사님도 현 정권의 그 남북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느냐. 정부 직접 반대하지 않느냐. 그래서 홍 지사님도 빨갱이입니다. 그런 글을 썼었거든요. 그 홍지사만이 아닙니다. 지금 울산시장인 울산시장 때려잡자 빨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울산시장이. 그래서 거기에도 지적하니까 울산시장이 한 말이 난 그렇게 배웠다. 그렇죠. 난 그렇게 배웠다. 너무 기억을 크게 받았죠. 예, 진짜 뭐 용산에서 맹인무사하고 주술사가 나라를 뒤흔드니까 곳곳에서 시대를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아니 그게요 되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게 달라지는 사회를 보고 있잖아요. 예. 만약에 전쟁 시기에 이것보다는 더 격하게 바뀔 겁니다. 누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죽임을 당하고 나서야 죄인이 되었다. 라는 글을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 빨갱이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웃기는 거는 그렇게 민간인들을 죽여놓고, 그렇게 학살의 당사자들은 보고서에 빨치산 톱을 했다. 빨갱이 죽겠다고 써서 공적 보고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 다 승진을 해요. 그걸 인정을 받아가지고. 어쩜 이렇게 다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나 지금 정부 쪽에 관여하고 있는 정부 출자기관도 마찬가지고 각 장관도 봐도 그렇고 자기가 그 자리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가령인 거잖아요. 노동부 장관이면은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당연한 거고 경제부서 장관이면은 노동자들의 이익이 아니라 경기 기업들, 대기업들,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양쪽 기관이 충돌해가면서 조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노동부 장관까지도 경제부 장관이야 보면은 지가 거기 왜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급박한 정전 시기에 목숨이 오고 가는 시기에 권력욕, 명예욕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 태안 영화에서 유족부 한 분이 앞으로 다시 전쟁이 난다면 이런 상황이 되실 거냐고 그랬을 때 그럴 것 같다고 더 심할 것 같다고 유족이 답하셨잖아요. 직접 그죠? 당한 분들의 위기감은 심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직접 경험했고 또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지금 완전히 다른 것들이고. 근데 유족들이 다 모두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자기 얘기를 갖다가 털어놓고 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막 하시잖아요. 그분들 역시도 그렇고 아마 영화를 본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진짜 그렇게 글로 생각합니다. 있는 것과 간접적이나마 50년대 현장으로 들어가 보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죠. 2022년에 개봉한 태양과 개봉을 앞두고 있는 그 1950 장흥은
기존의 영화가 어떻게 유사하고 다릅니까? 제가 그동안에 이제 그 민간 학살 관련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면서 아쉬웠던 게 적대 세력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유족분들,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빨치산이나 지방 자위격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 당시 뭐 집안이 공무원이었거나 아니면 의청년단이었거나 이제 그런 가족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이상하게 그분들은 인터뷰를 안 하려고 그래. 자꾸 피하고. 근데 이번 이제 장흥 1950 같은 경우에는 그 장흥 유족회가 양쪽 유족회가 결합돼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경에서 돌아오셨던 분들의 유족들, 그리고 지방자익이나 빨치산에서 돌아왔던 유족분들이 하나의 유족회를 만들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쪽의 피해 상황들을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같이 담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학살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났는지, 또 마을에서는 그 이제 같은 이웃들끼리 또 학살이 또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이제 그거를 좀 볼 수 있었는데, 하나의 좀 축소판 정도? 뭐 전국에서는 학살의 축소판 정도? 그래서 큰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 너무 솔직히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마 꽤 오랫동안 얘기했던 것 같고요. 제가 다음에 또 진짜 이건 자꾸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근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한국 작가의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작품은 한국 전쟁 전후 있었던 제주도 학살 이후 실종된 가족을 찾기 위한 생존자의 길고 고요한 투쟁의 서사가 있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제주에서, 그리고 경상 코발트까지, 어떤 분은 경상 코발트까지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하지만 시간적으로는 반세기를 넘는 과정이 펼쳐져 있습니다. 폭력이 훼손되고 공포에 짓눌려도 인간은 포기하지 않고 작별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구자한 감독을 모시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한국 전쟁, 민간인 학살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런 전쟁의 참상을 알고도 전쟁을 부추기는 줄 모르겠습니다. 이춘의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